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일상 회복 첫날의 표정과 드러난 문제점, 여야 각 당의 대선 관련 움직임, 그리고 검찰 비리에 대한 공수처 수사 소식 등으로 엮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들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되며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대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금요일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다만 김 전 기자의 영장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뇌물 혐의는 빠졌는데 관련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내일 공수처에 소환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조만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사유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온 이후로 600여일 만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사적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유흥시설을 제외하곤 식당이나 카페도 이전처럼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중계차가 홍대 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김성환 기자. 네, 홍대 거리 앞입니다. 네, 일상 회복 1단계 적용 전인 지난 주말 밤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1년 전에도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이곳 거리를 취재했었는데 그때 매우 썰렁했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것만 제외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 이전에 제가 식당과 카페, 술집 등을 먼저 둘러보니까 주로 서너 명 정도 모여서 음식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아직 5명 이상 대규모로 모이는 경우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일상회복 1단계는 인원 제한이 풀리고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최대 10명, 그 밖의 지역에선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셔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구나 지인들과 만났다가 밤 10시면 헤어져야 해서 아쉬운 분들 많았을 텐데요. 이제 유흥시설만 자정까지 시간을 제한하고 다른 시설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처럼 시간 제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를 가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역 패스는 오는 7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지만 실내 체육시설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연말연시 모임이 맞물리면서 최대 4,000명에서 5,000명까지 일일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마스크 쓰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는 지난주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주말 휴가 덕분에 닷새 만에 1,0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코로나19 환자 추이를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킨 사람 숫자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3. 직전 3주 동안 1 미만이었는데 증가세로 전환된 겁니다. 여기에 최근 4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부터 증가세를 보였는데 직전 주보다 무려 28%나 증가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맞물려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접종 완료 인구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전파가 주도되고 있고 또 유행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 모임 증가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 백신 미접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 받기, 이 3가지 방역 수칙을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하기 전에는 아플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맞고 보니까 별로 안 아파요. 하지만 현재까지 접종 예약률이 27%대에 그쳐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에 감염됐던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된 적 없는 백신 접종자보다 감염 확률이 5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수록 고령층일수록 중증화, 사망 위험이 커진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일상 회복 조치가 시작되면서 방역이 완화돼 환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 체계로는 하루 5,000명이 한계라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식당,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이 24시간 문을 열 수 있고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 모임 완화로 웬만한 회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일상 회복 시작과 함께 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2%, 경증 환자가 쓰는 생활치료센터는 40.9%로 병상 여력은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하루 확진자 규모를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가 되면 일상 회복을 멈추고 비상계획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던 지난 8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0%가 되기 전에 비상계획 가동을 결정해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에 따르면 한 60% 정도 내외에 있었을 때는 예비 명령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외에도 중증 사망자 규모,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상멈춤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장동 개발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범으로 판단한 김만배, 남욱, 정민용 등 3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채 뇌물 등의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긴 지 11일 만입니다. 배임 액수 산정 등 혐의를 밝히는 데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보강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이익 분배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특혜 제공에 따른 뇌물 700억 원을 약정받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받았다는 혐의 역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김 씨 영장 심사 당시 전액 현금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가 이번엔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 보강을 통해 수표 4억 원이 포함됐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4사람을 공범으로 명시하고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했다가 석방한 남욱 변호사,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까지 영장 청구 대상에 한꺼번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앞서 기각된 영장에 적시됐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를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기각과 석방 뒤 절치부심 끝에 혐의를 다져왔던 검찰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특검 도입 요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모레가 검찰 수사팀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 측에 적어도 65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오던 정영학 회계사도 공범에 포함시켰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검찰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 기소 일주일 전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영향이 컸습니다. 성남시 등 당시 윗선 수사로 이어질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재청구된 김만배 씨 구속영장과 유 전 본부장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 구조는 일단 앞선 수사 때보다는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우선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모해 사업 공모지침서부터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자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이익은 사실상 한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주는 등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심사엔 남욱 변호사의 측근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협의 과정에선 공사가 받는 고정수익마저도 축소하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100만 원가량 싸게 책정해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 규모 자체를 줄였다는 겁니다. 대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분양 사업이익은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해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얻은 배당 이익만 최소 651억 원으로 여기에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 시행 이익까지 합치면 전체 배임 액수는 수천억 규모라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배임 혐의에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이 모두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다만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정 회계사가 수사에 협조해온 점이 고려됐을 거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의자로 입건되고 이번에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적시된 만큼 정 회계사 역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에 준 50억 뇌물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고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장동 수사 속보들이 앞에서 몇 개의 리포트로 나갔습니다만 수사 속보를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네,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네. 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앞서 한 차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또 남 변호사는 공항에서
체포했지만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석방하는 등 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 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이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존심을 구겼던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실질 심사는 모레. 자, 50억 퇴직금 얘기도 좀 해보십시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이 갔지만 검찰 조사는 그게 빙 돌아서 결국은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곽 의원 아들은 조사를 받았고 곽 의원이 안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검찰의 김만배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각됐던 1차 영장에는 포함됐던 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 원 뇌물 공여 혐의가 오늘 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제 계속 수사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이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서 이 곽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곽 의원 조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인 병채 씨는 2015년 6월 1호 사원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죠. 하지만 지난 3월 퇴사하면서 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리직급으로 6년 동안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액이어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 곽 의원이 2015년 6월에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사업의 각종 법적 분쟁 또 인허가 절차 등을 해결에 도와주면 이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또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곽 의원이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주간금융사를 포기하고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돌연 다시 주간금융사로 참여해서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하게 됐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 곽 의원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는 건데요. 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김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에 해당 내용을 제외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찰은 이 50억이 범죄를 통한 수익일 수 있기 때문에 추징 보전으로 좀 묶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곽 의원은 이걸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항고를 했다고 하는데 곽 의원의 입장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 집을 다녀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곽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도 취재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곽 의원 자택에 가봤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1984년에 지어진 소위 구축으로 지난해 재건축 조합이 승인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 곽 의원은 앞서서 1999년에 이 아파트에 처음 2년 동안 전세로 살았고 지난 2014년 같은 아파트에 더 넓은 평수를 사들여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비, 별도의 이 로비 현관문이 없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곽 의원 거주지 현관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이 곽 의원이 없다는 말만 그 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곽상도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의원님께서는 연수처라셨어요. 전화를 통화가 하도 안 돼가지고 일단 왔는데 최근 여러 가지 그 이슈들 때문에 좀 하실 말씀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터뷰는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대로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추징 보전 조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항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추징 보전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그런 절차죠. 앞서 법원이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이에 불복해서 곽 의원이 항고한 겁니다. 뒤늦게 이 곽 의원 보좌진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보좌관은 곽 의원이
취징, 보전, 항고 등 이 재판 문제는 보좌진과 상의 없이 혼자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의원님 재판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안 해요. 저희가 지금 백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건 자기 알아서 하겠다. 의원님은 우리 직원들 다 백수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보좌관은 또 아직 검찰에서 이 곽유원 소환 조사에 대해 일절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조사를 대비는 하고 있지만 일정은 아직 협의된 게 전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뭐 검찰의 소환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조사를 받은 걸로 봐서는. 그리고 언제 조사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겠군요. 네. 예, 양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손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지 50여일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과 김웅, 조성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전격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하면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검사를 제외한 핵심 등장인물들이 성명 불상으로 적시되면서 여전히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이번 조사는 양측이 영장심사에서 서로의 패를 확인한 뒤 이뤄지는 만큼 추가 물증 제시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당시 손 검사 측이 SNS를 통해 들어온 고발장을 평소처럼 반송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 주장과 달리 텔레그램 대화 캡처 본에는 간단한 글자 메시지와 기사 링크에도 손준성 보냄이 남아있어 손 검사가 직접 메시지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이른바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과 이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손 검사의 지시나 개임 여부를 우선 추궁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핵심 근거들이 아직 정황 증거인데다 앞서 영장심사에서 공수처의 전략을 확인한 손 검사 측도 대응 논리를 탄탄히 준비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예정으로 일단 손 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당시 검찰 윗선으로 가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반전을 노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에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내일 소환합니다. 이번 조사에 따라서 수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야당의 고발장이 있고 그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쓴 고발장 초안이 있고, 그렇죠. 예, 손준성 검사는 있는데 그 중간에 이어지는 다리는 다 성명불상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불러도 조사가 제대로 될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일단 영장이 기각됐고요. 주된 범죄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네. 자기 부하 검사 아니면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해서 고발장 같은 걸 써서 돌리게 했다. 예. 이게 이제 범죄 혐의 중에 하나인데, 과연 중간에 있는 성명불상의 검사 내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수사관,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이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는데 성명불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것들 이유 등등 때문에 기각이 됐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근데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은 일정합니다. 뭐 수백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지 알 수는 있거든요. 예. 자, 그 부분을 통해서 공수처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나 손준성 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몇몇 그 중에 몇몇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또 확정되지 않은 문제가 이거 있습니다. 그럼 텔레그램 메시지 고발장 초안에 왜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냐? 손준성 씨의 말은 누가 나한테 보내면 그걸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떠돌아다니는데 내 이름이 붙었겠지. 이걸 공수처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건 어디서 얘기했냐면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거 뭐냐 이 물증인데 손준성 보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냐 하니까 고소장 고발장을 자주 받는데 반송하는데 임의의 사람이 뱅뱅뱅 돌리다가 김웅한테 갔다. 이런 뜻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예. 쉽게 납득할 부분은 아닙니다. 뭐 변명이나 항변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100% 이 손준성 검사의 얘기가 입증되거나 변명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요거를 갖고 뭐 모든 사람이 믿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요거 반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이것을 좀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중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나왔지만 판결문 같은 거 검색했고 특히 제보자 X 판결문입니다. 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왜 검색을 했고 너는 뭐 때문에 검색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은 날 그렇게 검색돼 가지고 보고될 가능성은 낮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공수처에서는 물고 늘어질 것이고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변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반대 증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공수처의 움직임을 보면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참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손준성이 속해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대검 전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TF팀을 꾸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책임자가 손준성 검사이고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이전에 대검의 범정이라고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불렸던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검찰총장 특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손준성 검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공수처에서는 TF를 설치하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얘기한 대검의 문제점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검찰총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서를 생산한다거나 그 문서를 서로 돌려보면서 대책을 논의한다거나 뭐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에 사유하지 했는데 그 문건이 장모 최 씨한테로 직접 건너갔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문건이고 문건을 내부에 보고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검찰청 단박을 넘어가 가지고 장모한테 가버렸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이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거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갖고 밖에 보내서 뭔가 변호에 도움되거나 전략을 짤 수 있게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같은 것들을 검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공수처나 뭐 여론의 의견이고 이 부분 또 대검이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듣고 보면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하나의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손은 막 수사를 하고 왼손은 방어를 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검찰 내부가 분열돼 있었다 또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공과 사가 딱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공적인 부분 영역이죠. 검찰이라는 게. 그렇지만 뭐 장모라든지 이거는 검찰총장의 사적인 부분인데 이게 합쳐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공적인 부분도 조사를 보고서를 쓰고 사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사적인 부분이 공적이 들어왔을 때 봐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뭐 힘이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상당히 권력 있고 불기소 기소를 모든 것을 검찰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같은 기관에서 해가지고 돌려본다 그러면 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일선 지검에서는 이걸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검 그 수사 정보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또 그렇게 막으려고 했다 그러면 결국 검찰 안에서 이렇게
대검이 지검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드러난다면. 굳이 한다면 또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 이런 것들 다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적인 걸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적인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것, 아니면 판결문 같은 거 함부로 검색했으면 뭐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 특히 대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공수처가 뭔가 TF팀을 꾸려서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하나 애매한 게 사건이 있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예. 발표하자마자 감사원 직원들이 그걸 둘러매고 검찰에 가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시차적으로 싹싹싹 하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감사원이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복잡한 이제 의혹이 또 제기됐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지금 대검에서 조종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잖아요. 집권 여당 공격하는 모양새고, 아니면 당시 총장인 그 총장의 친인척들을 보호하는, 예. 그리고 당시 여당을 공격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범죄로는 직권남용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 실제로는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을 위해서 작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박주민 이제 민주당의 이제 TF 단장이 됐는데 예. 요 사유화 시키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윤 총장, 윤 후보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중에 한 사람은 감사원장은 나와서 야당의 후보가 네. 됐고 또 윤석열 캠프로 들어간 검사들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것이 어떻게 얽혀진 난맥상인지 공수처가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예, 뭐 이건 진행되는 걸 기다려 봐야겠죠. 예, 박 변호사 여기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내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또 초과 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당혹감을 보였던 민주당도 사실상 예산 지원으로 힘보태기에 나섰습니다.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거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국민의힘은 금권 선거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 그거는 참 후한무치한 짓이죠. 자유당 시대의 공신선거나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코로나 초기와 달라서 지금 이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두툼하게 손실 그 보상의 개념으로 좀 지원하는 게. 갈등은 공청회와 함께 문을 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그대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나라 빚이 1,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또 국간 열쇠를 쥔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넘어야 할 벽입니다. 도전해야죠. 국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고. 대선 전국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야의 예산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이때까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복회와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복회와 대한노인회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중도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주 지지층이 아닌 대선 본선 확장성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역대 도지사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한 점을 들며 국가 차원의 친일 행적 조사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예우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열악한 노년층 빈곤 문제 역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월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드림 원팀으로 이름 붙인 선거대책위원회 틀도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청했던 서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캠프 핵심 요직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고루 포진했습니다. 이 후보와 각별한 사이인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과 함께 상임 고문으로 이선에서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 얼굴이 될 외부 영입 인사는 시간을 두고 합류시킬 예정입니다. 외부 인사들은 이후에 2단계에서 저희가 잘 논의해서 영입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과 함께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표심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쏟는 한편 치열한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는 나흘간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시작 하루 만에 투표율은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당원들이 몰려 한때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열기가 있고 또 그리고 관심 많은 경선이었다. 많은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선 투표가 순항을 시작한 가운데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와 3일부터 진행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오는 5일에 결정됩니다.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대선 주자들은 상대 주자를 깎아내리며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원들을 만나 문재인 정권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경쟁 상대인 홍준표 의원이 2030 세대를 겨냥해 내놓은 공약을 콕 집어 비판하며 지지세 확대를 견제했습니다. 모병제라든지 또 뭐 정시 100% 확대라든지 또는 사시 부활이라든지 하는 청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윤 전 총장 측이 공천 협박 의혹을 제기한 홍 의원 캠프의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근거로 당심 역시 민심을 따라올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 기소 가능성을 지적했고 전두환 씨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전문가를 기용을 하면 된다. 그거는 구테타한 전두환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지. 문 정권 2기가 돼버리지.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선두권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도덕성은 물론 대통령 후보가 될 준비도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분이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도끼인개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막말을 망언을 25개씩 했다라고 똑같이 그냥 서로 공격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여권의 공격이 예정돼 있는 이게 이미 다 쌓여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요? 이 공약도 좀 준비를 해와야 되고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정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 간의 공방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선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2년 무소속 출마, 2017년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화두는 시대 교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와 공수처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건 당선을 가정했던 것이지 말바꾸기는 아니라고 강조한 뒤 야권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선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도 강요의 한 분으로 역할을 부탁드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곧장 출마가 직업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보수 분열 가능성에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보수 분열에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등장은 보수 세력에게 더 불리한 그런 일이죠. 실제 안철수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에서 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분열은 필패라면서 일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도 지향적인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안 대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DJP 연대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서로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제3지대의 후보를 단일화 노력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른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손짓에 당장 응할 생각이 없는 안 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대설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과부터 밝히라고 선을 그었고 김 전 부총리 측은 구태정치 선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단호한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끝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일 경우 막판 단일화와 합종 연행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 주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로봇 학대 논란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로봇 박람회장을 방문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로봇의 몸체를 뒤집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며 보수 인사들의 말까지 인용해 감정이입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달 28일 이 후보가 찾은 로봇 박람회 현장입니다. 박람회에서는 특히 네 발로 움직이는 사족보행 로봇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만든 로봇으로 얼굴은 없고 다리만 4개 달려 로봇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걷고 뛰는 것은 물론이고 공중 제비도 가능합니다. 이 로봇은 넘어져도 곧바로 자세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복귀 능력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이 후보도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밀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다시 힘들어서 잘 보시는데요? 네. 망가지는 그렇게 되더라도 스스로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어날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후보가 이처럼 로봇을 뒤집는 장면이 로봇 학대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업체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사족보행 로봇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스스로 이제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한번 밀어봐도 돼요라고 해서 네 괜찮습니다 밀었고요. 처음 밀었을 때 안 넘어져서
잘 버티네요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세게 미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놀라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시연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사족보행 로봇은 넘어지지 않는 것,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대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해서 이 로봇이 실생활에 쓰여도 예. 혹여나 스스로 넘어져도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복원이 된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윤리의 범주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의 잠재적 경쟁 상대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개식용과 관련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예.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예. 또 많은 분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윤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 개 식용에 반대하지만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당내 경쟁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다 귀엽고 똑같은 개인데 식용개는 도살하고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니 듣기 거북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유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차 인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여야 대선 레이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네. 1차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사람들은 고문이나 이제 공동위원장 가시고, 그렇죠. 캠프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오고, 그렇죠. 본부장들은 공동본부장으로 오고, 대충 맞습니다. 이런 구조였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이제 경선을 함께 벌였던 후보들은 다 막나가 됐고요. 100%. 또 말씀하신 대로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 상당히 좀 적대적인 설전을 벌였던.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서른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모두 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위원장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1차 인선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발표된 건 아니에요. 오늘 발표된 인물들은 우선 상임 고문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임 대표들을 맡았던 이낙연, 정세균 이런 인물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후보는 특이하게 명예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기로 이제 합의를 두 후보 간에 얘기가 됐고 나머지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들어왔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당대표인 대표격으로 당대표인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찌 보면 그 배의 히잡이 역할을 맡았다. 선장이다. 사령탑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인물들 박용진, 김두관 후보도 다 들어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주요 인사들은 총망라가 돼서 제목을 보시면은 이게 원팀만이 아니라 드림 원팀.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으로 이걸 담아 있어서 내일 아마 출범식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또 오프라인 행사가 500명 미만은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내일 만약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광주 방문 예정이었거든요. 광주를 가면 이 출정식 뉴스가 많이 덮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5일 그 발표 이후에 빠르면 7일 그것도 이제 최종 본선 후보가 되는 경우에 가는 것으로 미뤄짐으로써 내일은 오롯이 아마 민주당 선대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 원팀이 되느냐. 그래서 제시한 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이렇게 이제 되고 경기지사직을 탁 내려놓더니 좀 자유로워졌는지 부담을 덜었는지 공약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죠. 근데 공약이 이제 뭐랄까요? 이게 좀 선명성이라든가 개혁 성향이 뚜렷한 것들이 논쟁적이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장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재난지원금, 이재명 예를 들면 주 4일 근무. 그렇죠. 그 대장동이 좀 덮이는 효과는 있어요. 지금 대장동은 어느 정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성토를 두 차례 받으면서 행안위 국토위를 통과했고 나의 논리는 일관적이다. 본선에서 아마 또 상대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때 일관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전제 하에 지금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던 이 음식점 총량제 문제가 갑자기 커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마 즉흥적으로 캐치했을지도 몰라요. 전선을 확대하자 정책으로. 그래서 음식점 총량제는 이 윤석열 후보식으로 하면 해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과거에 검토했으나 자율성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편집돼서 포기했다는 얘기는 빠지고 지금 마치 새로 음식점 총량제를 검토하는 것처럼 논의가 커졌는데 이거 부인하지 않고 뭐 불나방 얘기도 나오면서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갑니다. 논란이 벌어지지만 그러면서 주사일 근무제를 공약화하진 않았지만 화두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던졌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국민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중심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 이재명 후보의 어쩌면 특기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종의 저글링이죠. 정책 저글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들을 다 받아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뭐 생각해보거나 준비한 것도 있겠고 어떤 것들은 낯설고 어떤 것들은 그동안 당론하고 좀 뭔가 배치되거나 당뇨들이 아닌 관료들을 설득하기에 벅찬 것도 있고 맞습니다. 또 야당을 또 설득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당과 정리가 될까요? 후보 캠프하고? 지금 오늘부터 정리는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당에서는 빠르게 수습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되겠느냐. 사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은 100% 주겠다.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 기재부 설득에 실패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 88%라는 이상한 숫자가 됐고 나중에 이게 너무 경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90%로 한다는 얘기가 당에서 나왔는데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부인했어요. 90%로 상향하는 거 아니다. 88% 갖고 이게 흥미로운 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나머지 12%는 도비로 메꾸겠다. 그 경기도만 100%를 이제 추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 계산이 틀렸다. 세수에 대한 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정부가 라고 정부를 일부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50만 원 정도 더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당은 지금 이것을 처음엔 좀 당혹해했지만 지원하는 걸로 수습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곡간을 열어야 할 곡간 열쇠지기 홍남기 부총리가 동의할 것이냐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튼 캠프와 당과 정부와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토론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치열하고 뜨겁고 했습니다. 누구부터 볼까요? 윤 전 총장하고 홍준표 의원 한번 둘이 붙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죠. 2030의 지지가 어떤 조사에서 보면 젊은 정치가 저한테 50%까지 오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윤 후보님 요즘 뭐 내가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민주당 뭐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뭐 저는 한 9%라 그러면 거의 50% 가까우시고. 근데 또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다자간으로 할 때는 오히려 또 낮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하고 1대1로 붙는데 거기에 무슨 그 역선택이란 말이 나올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지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하는 사람이 후보하고 없는데 1대1로 저는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 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는데 결론을 내려주시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 젊은 세대는 나에게 지지되고 있고 중도 외연 확장은 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제 윤 후보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희한한 통계를 들고 오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이 표들이 본선에 들어갔을 때 내년도 대선에서
홍 후보에게 갈 표들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갈 표인데 지금 국민의당 경선에서 쉽게 말하면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 지금 역선택을 하고 있는 표들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역선택 조항을 왜 처음에 이제 경선 룰에 넣느니 마느니 신경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안 넣기로 됐기 때문에 역선택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근데 역선택 논란은 민주당에서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3차 선거인단 발표했을 때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불가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28%, 이낙연 후보가 62%. 지금도 이제 그건 뭐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선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죠. 워낙 많은 20만 명 이상의 이제 투표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투표인 수는 그때보단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상당히 모집단에 근접한 통계적 과학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역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윤 후보의 주장도 좀 어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398 후보다. 이 참모들이 다 만들어준 신조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398 후보, 20대에선 3%, 30대 9%, 40대 8%.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이 윤 후보는 참모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꿔준 표예요. 홍준표에서 성만 바꾼 지금 표가 50% 가고 있다고 자부하시지만 이건 다 빠질 표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빌려준 역선택의 표고 본선에 들어가면 다 걷어져서 여당 지지할 표들입니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후보의 말들은 다 일정 부분은 좀 억지가 있고요. 사실은 그럼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저렇게 해석을 할 거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결국 5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홍 후보 우위, 윤 후보 우위를 점치는 분들이 다 갈려 아직 있습니다. 뭐 며칠 또 남았습니다. 그동안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홍준표 의원은 원희룡 전 지사하고 또 치열하게 붙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우리 홍 후보님 대장동 말고 지금 이재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작게 다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 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는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아무튼 원희룡 후보 의외로 홍준표 후보를 끈질기게 공격을 하고 홍 후보는 계속 질문하는 태도, 토론하는 태도를 이제 문제 삼고 이러는군요. 그러니까 공약의 내용을 답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쪽은 아니 그 태도가 불손하고 야비해서 나는 답 안 하겠다. 그거는 이제 본선 가서 할 거고 대통령 되면 할 거고 국제회의 가서 할 거다 하면서 이 집요한 질문에 말려들질 않죠. 근데 말려들지 않은 건지 정말 내용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건 뭐 해석마다 다릅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거기서 좀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에 수소경제 얘기를 하다가 수소가 뭡니까 하니까 이제 H2O 얘기가 나왔잖아요. H2인데 이제 물을 그 뭐 이제 모를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상식에 준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탄소세도 물어보고 고교 학점제도 물어보고 지금 이제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한 가지 반문 이런 거였어요. 그 정교조가 하는 겁니까? 정교조가 하는 거면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이념 성향이 이제 너무 짙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탄소세 공격도 하고 하다가 지금 결국 마지막에는 당신의 공약은 없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고로 빈 깡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비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걸 되돌려주면서 역겹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건 뭐랄까요? 좀 약간 정말 근데 신경전 지도자 될 사람들이 뭐 깡통에 역겹다 이렇게 뭐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이 좀 이제 거북한 표현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상당히 좀 거북한 표현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아니 식용계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죠.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반려동물 키우는,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저는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하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있는 반려견들과 이미 업자한테 넘어가 있는 개들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했던 그렇죠. 것 같기도 그러니까 내 하고요. 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준하는 반려견이고 있고. 하지만 뭐 식용견으로 따로 태어나서 키워지고 도살돼서 고기로 유통되는 이 식육견들은 별건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개고기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업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우린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이 반려견 잡아다가 우리가 이 먹는 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별도로 키워서 이 위생적으로 이제 도살하고 유통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왜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이 펫팸족이라고 요즘 부르죠. 반려동물이 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지금. 왜냐하면 같은 개란 말이에요. 이 생물학적으로 종은 같은데 어떤 개들은 태어나서 먹히는 개로 지정이 되고 어떤 개는 입양이 돼서 가족으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로봇개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로봇개도 그러는데 살아있는 개를 분류해서 이것은 식용이다. 이것은 키우는 개니까 먹지 못한다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 개식용 금지를 이제 공론화할 시점에 온 것 아닌가 하고 하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야당의 테이블까지 올라갔는데 두 사람의 개념은 자 개는 같은 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인간의 가족, 친구로 대우해야 한다가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아니 내 개는 사랑하지만 식용개는 별도로 키워지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윤 후보. 뭔가 여기에서 부족한 감수성이 살짝 드러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념과 뭐 논리의 충돌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방송에서 만날 일은 없고 마지막으로 표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남아 있는 나흘 홍준표 후보도 마지막 날 이제 이 11월 4일 목요일 저녁까지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이제 5일 낮이면은 발표가 되는 거예요. 투표는 4일 날 다 끝납니다. 지금 오늘 모바일 투표가 40%를 넘겼잖아요. 이 모바일 투표의 특성상 젊은 층들이 상당히 뜨겁게 호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은 ARS 투표거든요. 당원들. 그럼 ARS 투표는 조금 중장년층 이상 고령층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져서 그때에 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목에 ARS 투표에 이제 투표율을 또 같이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국민 여론조사는 또 수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산해서 열리는데 당심은 어쨌든 윤 후보로 좀 쏠려 있다. 이것을 홍 후보가 한 2, 3일 내에 얼마나 더 뺏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 여론은 중도 확장성은 홍 후보에게 어쨌든 좀 이 무게가 실려 있다. 이걸 윤 후보가 어떻게 뺏어올 수 있느냐인데 토론은 다 끝났기 때문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메시지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요 며칠 긴장 속에서 한번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과 허위 이력 의혹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표절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땄는지와 허위 경력 이력서를 내고 겸임 교수가 됐는지입니다. 앞서 국민대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검증 기간인 5년이 지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논문 검증 시효가 폐지됐다는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조사 계획서를 다시 냈고 곧 본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대가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대 자체적인 조사를 요청하지 마시고요. 이 연구윤리 지침 3조와 30조에 입각해서 교육부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조사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결국 교육부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달 국민대를 특정 감사하기로 한 겁니다. 김 씨의 학위 수여 절차와 임용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만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대학의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가 보여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들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교비 횡령이나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진주교대 등 5개 대학도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대처럼 연구윤리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이 4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바로잡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로 막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이 비판을 했는데 그걸 근거를 대봐라라고 또 한겨레 신문이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되니까 서울시는 한겨레 신문사에 광고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광고로 언론사를 통제하고 기자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2007년 말에 삼성 비자금을 두 신문사가 적극적으로 폭로해 나가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비판적인 보도를 했는데 자 4억 5천 이 정도 되던 광고가 갑자기 3분의 1로 줄고 10분의 1로 줄고 하더니 결국 12월에 가서는 0이 찍힙니다. 2008년으로 계속 넘어가 볼까요? 2008년 예, 30분의 1 0000 찍히고 저건 한 100분의 1 되는 거죠. 계속 0이 찍히다가 12월에 가서 또 이렇게 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옆에 조선일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통상 봤던 거에 한 1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2009년도에도 이 두 신문사는 공이 11개가 찍히고 10개가 찍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광고 사태와 관련해서 몇몇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합니다. 말이 안 된다. 민주당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검색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취재해서 보도한 곳은 딱 2곳. 민주당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하니까 한 4곳 정도 더 나와서 6곳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언론은 남들이 광고로 어려움을 겪으면 늘 이랬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1974년 동아일보 광고 사태 때 국민들이 백지 광고로 광고난을 다 채워줬고요. 2008년, 9년 때도 역시 독자 광고로 언론들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국민은 우리 언론을 위해서 나서줄까요? 저는 참 몹시 두렵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후보 토론에서 나왔던 식용계 발언 논란 관련해서 7112님 제발 견공만큼은 식용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어떨 때는 견공이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6192님 검찰과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표정 전해드렸는데 9146님 일상회복 첫날 북적이는 거리를 보니까 활기차 보여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감염 확산이 우려됐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이 1000만 명이 넘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